저는 정태수입니다. 올해 54, 중소기업에서 관리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죠.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 밥 먹고 잠드는 삶. 그런 일상이 2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아내 박윤정과는 결혼한 지 26년째입니다. 처음엔 사랑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린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눈 마주치면 고개만 까딱하고 저녁엔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싸우지도 않지만 웃지도 않는 관계. 그게 우리였습니다. 윤정에겐 여동생이 있습니다. 한소정. 저보다 7살 어립니다. 2년 전 이혼하고 우리 집에 들어왔죠.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한두 달만 있겠다고 했는데 어느새 2년이 됐습니다. 소정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말수도 적고 집안일도 잘 돕습니다. 윤정이 일 나갔을 땐 저녁까지 차려주죠.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남의 여자가 집에 있다는 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우린 셋이 북한산을 올랐습니다. 윤정이 처음 시작한 일입니다. 건강도 챙기고 가족끼리 시간도 보내자고 했죠. 저는 솔직히 귀찮았습니다. 주말까지 일찍 일어나는 게 싫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윤정의 눈빛이 오랜만에 반짝였으니까요. 산길은 늘 똑같았습니다. 윤정이 앞서고 저와 소정이 뒤따르는 식. 별다른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냥 걷고 또 걸었죠. 정상에 오르면 삼각김밥을 나눠 먹고 내려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윤정이 무릎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이번 주는 나 빠질게.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쉬어. 나도 안 가면 되지. 그때 소정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형부, 저랑 가요. 언니도 괜찮대요. 저는 윤정을 봤습니다. 윤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둘이 다녀와. 내가 오히려 부탁했어.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산 한번 오르는 건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저는 알았어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뒤척였죠. 창밖을 보니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옆방에서 소정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그녀도 잠을 못 자는 모양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에 나가니 소정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등산복에 머리를 단정히 묶은 모습.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형부, 커피 드릴까요? 소정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윤정이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소정아, 형부 잘 챙겨드려. 소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걱정 마. 우리 사진 찍어 보낼게. 문이 닫혔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묘한 기분이 든 게.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에선 오래된 발라드가 흘렀습니다. 소정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저는 그러게라고만 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사람이 적었습니다. 우린 등산로 입구로 향했습니다. 소정이 앞서 걸었습니다. 뒷모습이 윤정과 닮았습니다. 같은 자매니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소정의 걸음엔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산길에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맑고 차가웠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때 소정이 뒤돌아봤습니다. 형부, 괜찮으세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이상했습니다. 두근거림이랄까요? 아니면 불안함.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분 탓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저 산 한 번 오르는 것뿐이라고. 하지만 그날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산길로 들어서자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엔 윤정이 있어 그나마 대화라도 있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소정과 저 단둘뿐이었죠. 발소리만 땅을 밟았습니다. 저는 앞서 걷는 소정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등산복 사이로 가느다란 목선이 보였습니다. 형부, 저 따라오세요. 소정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저는 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소정은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땀이 났습니다. 이마를 닦는데 소정이 물통을 건넸습니다. 드세요. 저는 받아 마셨습니다.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고맙다. 제가 말했습니다. 소정은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때였습니다. 소정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왜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소정은 땅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발견한 표정이었죠. 이거 혹시... 소정이 몸을 숙여 뭔가를 주었습니다. 손을 펴자 작은 반지가 보였습니다. 낡고 흠집난 금반지.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형부, 언니가 잃어버렸다고 했던 그 반지 맞죠? 맞았습니다. 윤정이 2년 전 여기서 잃어버렸다던 그 반지. 결혼 10주년에 제가 선물했던 겁니다. 당시 윤정은 며칠간 울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다시 사주면 된다고 했지만 소용없었죠. 그 반지엔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여기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소정이 제 손에 반지를 올려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금속의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반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안쪽에 희미하게 글씨가 보였습니다. 태수 윤정. 맞습니다. 윤정의 반지가 맞았습니다. 형부, 이거 대박 아니에요? 소정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2년 만에 찾다니. 언니 얼마나 좋아할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2년 동안 수십 번 이 길을 걸었는데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요? 누군가 주었다가 버린 걸까요? 아니면 땅속에 묻혀 있다가 비에 씻겨 나온 걸까요? 언니 깜짝 놀라겠다. 소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반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기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마치 뭔가 잘못된 신호 같았죠. 하지만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그러게, 윤정이 좋아하겠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주머니 속 반지가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꾸 그쪽으로 손이 갔습니다. 만져보고 또 만져봤습니다. 정말 윤정의 반지가 맞는지 확인하려는 듯. 형부, 괜찮으세요? 소정이 물었습니다. 저는 응, 괜찮아라고 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정상까지는 30분 정도 더 걸렸습니다. 오르는 내내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소정도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걸었죠. 바람 소리와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회색 건물들이 빼곡했습니다. 소정이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와, 여기 올 때마다 기분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위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형부, 사진 찍어요. 소정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언니한테 보낼게요. 우리 잘 다녀왔다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진을 찍는 게 왠지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찍자. 소정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가까웠습니다. 어깨가 닿을 정도로. 저는 몸을 살짝 때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정이 팔을 뻗어 제 어깨에 살짝 기댔습니다. 형부, 좀 더 붙어요. 안 그럼 화면에 안 담겨요. 찰칵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한 번, 두 번. 소정은 여러 장을 찍었습니다. 잘 나왔다. 형부 보세요. 소정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맞닿아 있었고 배경엔 서울 시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언니한테 바로 보낼게요. 소정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불편했습니다. 사진 속 우리가 너무 자연스러워 보여서 보냈어요. 언니가 좋아하겠다. 소정이 웃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주머니 속 반지가 다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이 순간이 그저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을 줄 그땐 몰랐습니다. 하산길은 올라갈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소정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걸었습니다. 가끔 돌아보며 웃었죠. 저는 그저 따라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반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형부, 배고프지 않으세요? 소정이 물었습니다. 조금만 내려가면 쉼터 있어요. 거기서 김밥 먹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배가 고프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비 오려나? 소정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먹구름이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후드득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그러더니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부, 뛰어요. 소정이 소리쳤습니다. 우린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옷을 적셨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저기요, 산장이에요. 소정이 앞서 달렸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우린 뛰어들어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산장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무 벤치 몇 개와 낡은 탁자가 전부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가 세차게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다행이다. 소정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옷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셔츠가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등산화에서 물이 찰랑거렸습니다. 저는 배낭을 내려놓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거 참, 말이 안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부, 옷 좀 벗으세요. 감기 걸려요. 소정이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옷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저는 겉옷을 벗었습니다. 젖은 셔츠만 남았습니다.
소정도 겉옷을 벗었습니다. 얇은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제가 짜드릴게요. 소정이 제 겉옷을 받아들었습니다. 창가로 가서 물을 짰습니다. 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똑똑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소정의 뒷모습이 창밖 빗줄기와 겹쳤습니다. 형부 셔츠도 좀. 소정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대로도 돼. 하지만 소정은 다가왔습니다. 안 돼요. 몸에 딱 붙어 있잖아요. 소정이 제 셔츠 소매를 잡았습니다. 부드럽게 짰습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소정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향기가 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익숙한. 언니는 이런 향 좋아했는데. 소정이 중얼거렸습니다. 형부도 같은 향수 쓰세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향수, 윤정이 좋아하던. 아, 응. 윤정이가 사준 거야. 제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향 좋아해요. 언니 냄새 같아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소정은 여전히 제 셔츠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뭔가 소중한 걸 다루듯.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이 배낭 안에서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배낭을 뒤졌습니다. 화면에 윤정의 이름이 떴습니다. 윤정 누나 사랑하는 내 사람.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윤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비 오는데 괜찮아? 응. 괜찮아. 쉼터에 있어. 제가 답했습니다. 애써 평온한 척했습니다. 윤정이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소정이도 괜찮고? 응, 괜찮아. 그래, 조심히 내려와. 집에서 기다릴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사랑하는 내 사람. 그 문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언니예요? 소정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소정은 창밖을 봤습니다. 언니는 좋겠어요. 형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형부, 언니는 몰라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형부가 얼마나 외로운지. 그 말이 심장을 때렸습니다. 저는 소정을 봤습니다. 소정도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슬픔과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 외롭지 않아. 제가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오래전부터.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알아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빗소리만 산장을 채웠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반지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마치 죄의 무게처럼. 30분쯤 지났을까요? 비가 그쳤습니다. 이제 내려가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젖은 옷을 입고 산장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공기가. 그날 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윤정은 병원에 다녔습니다. 무릎 치료 때문이었죠. 소정은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우린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니, 제가 피한 겁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근처 카페 앞을 지나는데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정이었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앞에 두고 저는 멈춰 섰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소정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라는 손짓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냥 지나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였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커피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형부, 여기 앉으세요. 소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여기서 뭐해?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소정은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그냥 산책하다가 커피 마시려고요. 마침 형부 출근길이잖아요. 마침 그 단어가 이상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소정은 일부러 기다린 겁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출근 시간까지 15분. 난 바빠서 일어서려는데 소정이 말했습니다. 형부, 커피 한 잔만 해요. 언니는 요즘 병원 다닌다면서요. 그 말에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절해야 했는데, 무릎이 안 좋아서. 소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힘들겠다. 형부도 걱정 많으시죠? 저는 대답 대신 커피를 시켰습니다. 아메리카노. 점원이 가져다 줬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입술을 댈 것 같았습니다. 형부는 언니 챙기느라 힘드시겠어요. 소정이 말했습니다. 회사 일도 바쁘실 텐데.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그래.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정은 계속했습니다. 형부, 혹시 외로우세요? 그 질문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산장에서 했던 말, 다시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 제가 답했습니다. 짧고 단호하게.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소정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고 향을 맡았습니다. 전 요즘 많이 외로워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언니네 집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아요. 아무도 저를 안 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정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울 것처럼. 소정아,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정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확 퍼졌습니다. 익숙한 냄새, 윤정이 쓰던 향수, 그 향수 어디서 났어? 제가 물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소정이 웃었습니다. 언니 거예요. 제가 몰래 조금 썼어요. 왜? 제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소정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형부가 좋아할 것 같아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뭔가 무너졌습니다. 제 안에서. 저는 소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소정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을 꽉 쥐었습니다. 형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 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소정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카페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우리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처럼. 저는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향수 냄새가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형부, 잠깐만 밖에 나가요. 소정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을 내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뒷골목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소정이 제 앞에 섰습니다. 가까웠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선을 넘었습니다.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소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회사 가봐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제가 뭘 한 건지, 왜 그런 건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있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갔습니다. 윤정이 저녁을 차려놨습니다. 오늘 어땠어? 윤정이 물었습니다. 그냥 그랬어. 제가 답했습니다. 밥을 먹는데 소정이 내려왔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정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식사 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정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형부, 잠깐 나와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정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형부, 이거 봐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산에서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우리가 웃고 있는 지울게요. 소정이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추억으로 남기면 안 돼요. 손가락이 화면을 눌렀습니다. 삭제 확인 창이 떴습니다. 소정이 다시 눌렀습니다.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몰라요. 소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날부터 우리의 비밀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똑같았습니다. 저는 출근했고, 윤정은 병원에 다녔고, 소정은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숨쉬기 힘들 정도로 저는 소정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침에 거실에서 마주치면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윤정이 눈치챌 정도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김치찌개를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너랑 소정이 더 친하네? 저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은 웃었습니다. 산도 같이 갔다 왔잖아. 사진도 찍고 보기 좋더라. 옆에서 소정도 숨을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냥 한 번 간 거야. 제가 답했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 했습니다.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도 소정이가 형부 의지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혼자 외롭잖아. 외롭다. 그 단어가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밥을 삼켰습니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소정이 저를 힐끗 봤습니다.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윤정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보기 좋다. 그 말이 칼처럼 아팠습니다. 밤 11시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소정이었습니다. 형부, 언니 오늘 늦죠? 저는 메시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윤정은 병원 야간 당직이었습니다. 새벽에나 들어올 예정이었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소정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 실수로 언니한테도 보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실수로 윤정에게도. 저는 황급히 윤정의 메시지함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아직 윤정이 보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니면 본 건데 대수롭지 않게 넘긴 걸까요? 저는 소정에게 답장했습니다. 조심해. 이러면 안 돼.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건 폭탄이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정이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며 슬쩍 봤습니다. 윤정이 눈을 떴습니다. 여보, 출근해? 응. 어제 소정이가 이상한 메시지 보냈더라. 윤정이 말했습니다. 저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뭐? 윤정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형부 언니 오늘 늦죠? 이렇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윤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마 나한테 보낼 메시지를 잘못 보낸 것 같아. 내가 늦는지 물어본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윤정은 그런가 보네. 제가 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윤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봤습니다. 그 메시지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형부 언니 오늘 늦죠? 그 한 줄이 모든 걸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소정을 피했습니다. 집에서도 방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윤정이 나갔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거실에 나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소정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웃었습니다. 형부, 잠깐 앉아요. 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정이 말했습니다. 사진 보여줄 게 있어요. 저는 마지못해 앉았습니다. 소정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아이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남자아이였습니다. 3살쯤 돼 보였습니다. 까만 눈동자에 짧은 머리. 누구야? 제가 물었습니다. 소정이 답했습니다. 제 조카예요. 언니 아들. 저는 사진을 봤습니다.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귀엽네.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소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점점 형부 닮아가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형부를 닮아간다. 저는 소정을 봤습니다. 소정은 화면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랑 코가 똑같아요. 무슨 소리야?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정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형부, 이 아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 제가 다그쳤습니다. 소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아이의 눈, 코, 입. 제 어린 시절과 비슷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소정아. 제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조카 맞아? 소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나 방에 들어갈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소정이 불렀습니다. 형부.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의 자식일까요? 왜 저를 닮은 걸까요? 뭔가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소정의 떨리는 목소리. 이 아이가 점점 형부 닮아가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크게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곧 밝혀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윤정은 집에서 청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소정은 장을 보러 나갔고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 윤정은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저녁 때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윤정이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방으로 갔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윤정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석상처럼. 여보, 뭐해? 제가 물었습니다. 윤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울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윤정이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친자 확인서였습니다. 오래된 서류, 누렇게 바른. 거기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태수, 그리고 한소정. 이게 어디서?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윤정이 말했습니다. 서류함 정리하다가 나왔어. 당신 옛날 서류들 사이에.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25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29이었을 때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설명해봐. 윤정이 말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소정이랑 당신이 왜 이런 서류에 같이 있어?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여보, 제가 시작했습니다. 윤정이 손을 들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사실대로 말해.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25년 전이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29살 때 잠깐 만난 여자가 있었어. 윤정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했어. 나한테 말했어. 하지만 난 도망쳤어. 부끄러웠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혼자 아이를 낳았어. 그리고 입양을 보냈어. 입양을. 윤정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소정이야. 내 딸이야. 그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윤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정이가 당신 딸이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소정은 내 여동생이 아니라. 여보, 진정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진정하지 못했습니다. 일어나서 방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소정이는 몰라. 제가 말했습니다. 그 애는 자기가 입양됐다는 것만 알아.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는 몰라. 윤정이 멈춰섰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우연이었어. 소정이는 정말 우연히 당신 여동생으로 입양된 거야. 나도 몰랐어. 거짓말.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딸이 내 여동생이 됐는데 몰랐다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정말이야. 나도 최근에 알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서류를 보고. 그제야 알았어. 윤정이 비웃었습니다. 최근에? 언제? 몇 달 전. 몇 달 전에 알았으면서 나한테 말 안 했어? 윤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집에 당신 딸이 살고 있는데.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잘못한 건 저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25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윤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산에 같이 갔잖아. 둘이서 사진도 찍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도 우연이었어. 우연? 윤정이 비웃었습니다. 모든 게 우연이야? 당신 딸이 내 여동생이 된 것도, 우리 집에 들어온 것도, 당신이랑 단둘이 산에 간 것도.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정이 돌아온 겁니다. 언니, 형부, 저 왔어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윤정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나가봐. 윤정이 말했습니다. 소정이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을 나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정이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형부, 저녁 뭐 드실래요?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아. 소정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윤정이 모든 걸 알았습니다. 소정이 제 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저는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가족도 일상도 모든 게 제 손으로 무너뜨린 겁니다. 25년 전의 죄가 오늘에야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안방에서 윤정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낮은, 하지만 선명하게. 그 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칼처럼.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무너질 차례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집안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윤정은 저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소정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방에만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저는 회사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소정은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젓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윤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산에 가요. 저와 소정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 제가 물었습니다.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한산? 우리 예전처럼 셋이서.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나가요. 소정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언니. 윤정이 소정을 봤습니다. 소정아, 같이 가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그 단어가 공기를 얼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6시에 현관에 모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윤정이 운전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소정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 안은 침묵이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햇살이 도로를 비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등산로로 향했습니다. 윤정이 앞서 걸었습니다. 저와 소정이 뒤따랐습니다. 예전처럼.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산길은 고요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앞서가는 윤정의 등을 봤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걸까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정상이 가까워졌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윤정이 바위에 앉았습니다. 저와 소정도 앉았습니다. 경치 좋네. 윤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여기 많이 왔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소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돌아섰습니다. 저와 소정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소정아. 윤정이 불렀습니다. 소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언니.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윤정이 물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묵직했습니다. 소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언니, 그게 알아? 윤정이 다시 물었습니다. 소정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젠가부터 알았어요. 언제부터? 윤정이 물었습니다. 소정이 울먹였습니다. 서류를 우연히 봤어요. 몇 달 전에 형부 이름이 제 출생 서류에 있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소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그럼 산에 갔을 때도, 카페에서 만났을 때도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걸 알면서.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면서 왜 그런 짓을 했어? 소정이 울부짖었습니다. 몰랐어요.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나서도. 소정이 계속 울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윤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해줘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았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정이가 제 딸인 줄 나중에야 알았어요.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변명이에요. 변명일 뿐이에요.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25년 전에도 지금도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소정도 무릎 꿇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윤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정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을 용서할 순 없어요. 윤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워할 힘도 없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지쳤어요. 소정아. 윤정이 소정을 불렀습니다. 소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도 일어나. 소정이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윤정이 소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를 미워하고 싶었어. 윤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넌 내 동생이었어. 아니, 지금도. 소정이 울부짖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윤정이 소정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이제 끝이에요. 윤정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끝내요. 소정을 놓았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여보, 전 집을 나갈 거예요. 이혼 서류 보낼게요.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윤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됐어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돌아섰습니다.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정도 윤정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정상에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날 산에서 우리는 작별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니, 모든 게 끝났습니다. 윤정은 일주일 뒤 집을 나갔습니다.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제가 출근한 사이에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윤정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도 없이 그냥 종이 한 장.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여보,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낼게요. 서명해 주세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요. 안녕. 짧았습니다. 26년의 결혼이 단 3줄로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릴 때까지. 소정도 떠났습니다. 윤정이 떠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소정의 방도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정리돼 있었고 책상은 깨끗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편지는 없었습니다.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소정은 서울을 떠났다고, 지방 작은 도시로 갔다고, 이름도 바꿨다고, 한소정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다고. 찾지 않았습니다.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찾아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속죄라고, 평생 만나지 않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집은 텅 비었습니다.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넓은 거실, 빈 방 2개, 조용한 주방. 모든 게 메아리 쳤습니다. 발소리도 숨소리도 외로웠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회사는 다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했습니다. 사람들과 일했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보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영혼은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팀장님,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으세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을 봤습니다. 정태수. 펜 끝이 종이에 닿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했습니다. 또박또박 제 이름을, 26년 결혼의 마침표를,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우체국에 갔습니다. 붙였습니다. 돌아오는 길 다리가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주말이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맑고 화창했습니다. 산에 가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저는 등산복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털어냈습니다. 입었습니다. 배낭을 챙겼습니다. 물과 김밥, 현관을 나섰습니다. 혼자. 북한산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르던 그 산.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등산로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걸었습니다. 묵묵히 한 걸음씩.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올라갔습니다. 정상을 향해. 산길 중간쯤에서 멈췄습니다. 소정이 반지를 주었던 그곳. 땅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흙과 돌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땅을 만졌습니다. 미안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윤정한테인지, 소정한테인지, 아니면 저 자신한테인지. 다시 일어났습니다. 계속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이 펼쳐졌습니다. 회색 건물들, 흐르는 차들, 살아 움직이는 도시. 저는 바위에 앉았습니다. 혼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새가 날았습니다. 자유롭게. 저는 그걸 봤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꺼내봤습니다. 윤정의 반지였습니다. 산에서 주운 그 반지. 아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반지를 들여다봤습니다. 태수 윤정. 희미한 글씨. 이젠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반지를 쥐었습니다. 꽉. 손바닥에 자국이 났습니다. 사람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을 보며. 외로움 때문에 죄를 짓고 진실 때문에 무너진다.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윤정과의 거리, 소정의 상처, 제 무책임. 모든 게 외로움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났을 때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철저히. 이게 제 벌이었습니다. 평생 혼자 사는 것, 후회하며 사는 것. 그게 제가 감당해야 할 죗값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산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한 번 더 서울을 봤습니다. 저 어딘가에 윤정이 있을 겁니다. 소정도 있을 겁니다. 각자의 삶을 살며 저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죄책감을 안고 이 후회를 짊어지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기억하며 속죄하며 사는 것. 산을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발을 내디딜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이 무게를 견뎌야 할지.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집으로.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저는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고 출근하고 돌아오고 잠듭니다. 가끔 산에 갑니다. 혼자 그곳에서 하늘을 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받을 수 없는 용서를. 세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윤정은 새로운 삶을, 소정은 새로운 이름을, 저는 끝없는 후회를. 우리는 다시 만나지 않을 겁니다. 평생. 하지만 기억은 남습니다. 그날의 산, 그날의 비, 그날의 진실. 모든 게 제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지울 수 없이.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의 죄와 벌, 그리고 끝나지 않는 속죄의 시간.